자고 일어났는데 내 계좌에 갑자기 2천억 원이 찍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수백 명에게 동시에 일어났던 일이야. 리워드로 2천 원을 보내려던 거래소가 실수로 비트코인 2천 개를 입금해 버린 거지. 그 짧은 순간 누군가는 인생 역전의 버튼을 눌렀고 누군가는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에 손을 떨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짜릿한 행운이 사실은 시장 전체를 뒤흔든 62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재앙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만약 네가 그 상황이었다면 넌 정말 그 코인을 안 팔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탐욕과 공포의 시험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어. 내 이름은 민수야. 난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대 자본의 설계와 그 뒤에 숨은 심리적인 기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벼락거지가 되는 걸 지켜봐야 하나 하는 지독한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우리가 흔히 믿는 금융 상식 중에 비트코인이 현존하는 최고의 수익 자산이라는 말이 있지?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자, 봐봐.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줄게.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이 158% 오르는 동안 우리 할머니 장롱 속에 있던 실물금은 무려 185%나 올랐어. 혁신이라고 외치던 디지털금이 아주 고전적인 금반지한테 수익률로 무릎을 꿇은 거야.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에 취해 있을 때 진짜 부자들은 아주 차분하게 실속을 챙기고 있었다는 증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비트코인은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일반인들이 가격표를 보고 한숨 쉴 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업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어. 얘네는 최근에 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0%야. 너희가 은행에서 1억 빌릴 때 금리 0.1%라도 낮추려고 애쓰는 동안 얘네는 수조 원을 공짜로 빌려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고. 비트코인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줄게. 대신 안 오르면 원금만 가져가라는 마법 같은 계약서 한 장으로 말이야. 이게 바로 돈의 계급이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돈의 속성인 거야.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길 기도하지만 설계자들은 가격이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 구명정을 먼저 만들어둬.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네가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못 버는 진짜 이유는 차트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이라는 거야. 인간은 100만 원 벌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 잃을 때의 고통을 2.5배나 더 크게 느껴. 그래서 세일러 같은 설계자들은 그 심리를 역이용해서 네가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아주 싼 값에 받아먹지. 지금 당장 네가 해야 할 일은 시세창을 끄고 네 자산의 구조부터 확인하는 거야. 빚내서 산 코인은 네 자산이 아니라 설계자들의 이자가 될 준비물일 뿐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볼게. 62조 원의 실수가 터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왜 순식간에 20%나 폭락했는지 알아? 그건 단순히 물량이 쏟아져서가 아니야.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잔인한 금융의 민낯이 숨어 있어. 이제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그날의 진실과 함께 너의 계좌를 지켜줄 진짜 전략을 하나씩 풀어볼게. 따라와봐.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니까. 축제가 한창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지. 사실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을 찍으며 온 세상이 환호할 때 이미 도둑은 우리 뒷문을 따고 있었어. 자, 봐봐. 작년 10월 고점이 12만 달러를 넘었거든?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사이야.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 고점 대비 무려 30%가 넘게 빠졌어. 1억 6천만 원짜리 자산이 몇 주 만에 1억 초반으로 주저앉은 거야. 이건 단순히 조금 내렸다 수준이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전세 자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공중분해된 거나 마찬가지거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숫자가 있어. 바로 10월 10일이야. 이날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대급 규모의 청산 사태가 터졌거든. 사람들은 이걸 보고 단순한 조정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건 시장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냐는 거야. 여기서 연준 의장 지명자였던 케빈 워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원래 사람들은 아주 화끈하게 금리를 내리고 달러 가치를 바닥으로 내팽개칠 사람이 올 줄 알았거든? 그래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날아오를 테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때? 아주 꼿꼿하고 정통 관료 같은 마치 엄격한 교수님 같은 사람이 온 거야. 달러의 신뢰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천적을 만난 셈이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지지해주는데 결국엔 오르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야.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포모라는 아주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어. 남들은 다 돈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지독한 공포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1억 6천만 원이라는 꼭대기에서 더 갈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며 전 재산을 베팅해.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면서도 막상 폭락이 시작되면 본전 생각 때문에 탈출 버튼을 못 눌러. 1억 6천만 원이 1억 원이 되는 건 보면서도 다시 오를 거야 라며 얼어붙어 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의 상태라는 걸 우린 인정해야 해. 주식시장에서 30% 하락은 대공황급 위기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그 안일함이 우리 계좌를 녹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진짜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 비트코인이 단순히 디지털 금으로만 남았다면 지금처럼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비트코인의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자유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아주 거대한 정치적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거든.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 아래 움직이는 정치적 자산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어?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 비트코인이 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말이야.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바로 공개할게.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넌 평생 고점에서 물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거야. 궁금하지 않아? 비트코인의 진짜 주인들이 숨기고 있는 그 비릿한 속내 말이야. 바로 넘어가 보자. 너희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기존 금융권에 반항하는 디지털 저항군이라고 믿고 있어?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 이야기가 조금 아프게 들릴지도 모르겠어. 사실 말이야,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는 자유였잖아.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봐봐. 광야를 달리던 야생마가 아주 화려한 금치를 한 마구간에 갇혀버린 꼴이야. 그 마구간의 이름이 바로 정치지. 우리가 흔히 믿는 상식 중에 권력이 지지하는 자산은 안전하다는 말이 있지?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이야. 자, 봐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가 두 번째 임기 들어 암호화폐 비즈니스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육박해. 이게 뭘 의미할까?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게 단순히 미래 기술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기 가족의 주머니를 위해서일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해. 비트코인의 본질은 탈중앙화인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 권력인 미국 대통령의 입술 끝에 비트코인의 운명이 매달려 있거든. 이건 더 이상 자유로운 자산이 아니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용도 폐기될 수 있는 정치적 상품이 되어버린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대통령이 밀어주면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더 안정적인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진짜 뼈 때리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구제해줄 권한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라도 살려내지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야. 권력은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소리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권위자가 내 자산을 지지해줄 때 엄청난 안도감을 느껴. 이걸 권위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정치인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 우리에게 가짜 안전벨트를 채워준 거야. 실제로는 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차인데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제도권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거야. 세금을 매기기 쉬워지고 규제하기 편해지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준비가 끝난 거지. 자, 봐봐. 2조 원을 번 권력자들은 이미 고점에서 수익을 챙겼을지 몰라.
하지만 그들이 만든 화려한 축제에 뒤늦게 합류한 너희는 그들이 마구간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갇혀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정부는 구제해줄 생각이 없다는데 그럼 이 거대한 판을 유지하는 돈은 도대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걸까? 비트코인 가격이 30%씩 빠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수조 원어치를 더 사들이는 괴물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 얘네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혹시 얘네가 우리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공짜로 비트코인을 쇼핑하고 있다면 믿어지겠어? 다음 장에서 그 기괴하고도 천재적인 영원짜리 연금술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게. 이 구조를 모르면 넌 평생 그들의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주는 호구 노릇만 하게 될 거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비트코인이 30%씩 폭락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다고 난리법석인데 도대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끝도 없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까? 얘네는 화수분이라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 금고라도 있는 걸까? 사실 말이야, 그 비밀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영원짜리 마법에 있어. 내가 지금부터 그 마법의 정체를 아주 쉽게 풀어줄게. 한번 상상해봐. 네가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1억만 빌려줘. 대신 이자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5년 뒤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내가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갚을게.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냥 빌린 원금 1억만 돌려줄게. 자, 너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얼핏 들으면 미쳤어? 내가 왜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줘? 라고 하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의 똑똑하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제안에 줄을 서서 수조 원을 갖다 바치고 있어. 이게 바로 전환사채 CB라는 금융의 연금술이야. 자, 봐봐. 숫자로 계산해보자고. 최근 마이클 세일러가 발행한 전환사채 규모가 26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3조 6천억 원이지. 근데 금리가 얼마인 줄 알아? 0%야. 제로라고. 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리면서 이자 한 푼 안 내는 기업 본 적 있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오를 때 대박날 권리를 줬기 때문이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는 무섭고 원금은 지키면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수익은 챙기고 싶은 그 공짜 점심 같은 심리를 마이클 세일러가 정확히 파고든 거지.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스트래티지는 이 빌린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지? 가격이 오르면 스트래티지 주가도 올라. 그럼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바꿔서 이득을 보고 회사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져. 이게 바로 무한 동력처럼 보이는 마이클 세일러의 설계야. 넌 은행 대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얘네는 남의 돈을 공짜로 끌어다가 자기 자산을 불리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우와, 이거 진짜 천재적인데? 나도 저런 전환사채나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마법에는 아주 치명적인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만약 비트코인이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낮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면 어떻게 될까? 투자자들은 주식 대신 현금을 돌려달라고 할 거야. 그럼 스트래티지는 그 수조 원의 현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결국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만든 마법이 나중에는 비트코인을 폭락시키는 거대한 투매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진다. 마이클 세일러는 자기가 현금이 부족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걸 대비해서 또 다른 기괴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뒀어. 그게 바로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불리는 우선주 전략이야. 내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어도 나는 너한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이 뻔뻔한 전략의 정체가 뭘까?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생존 방식을 공개할게. 얘네가 어떻게 우리 같은 개미들의 희망을 담보로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지 그 잔인한 설계도를 같이 들여다보자고. 바로 넘어가 보자. 사실 말이야, 마이클 세일러가 바보가 아니잖아. 앞서 말한 전환사채는 결국 빚지야. 비트코인이 안 오르면 결국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지. 그런데 세일러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진짜 기괴하고도 천재적인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그게 바로 책임 없는 쾌락, 즉 우선주 전략이야. 자, 봐봐. 이건 정말 무서운 거야. 보통 기업이 돈을 빌리면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
그런데 우선주는 성격이 좀 달라. 이건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야. 즉, 네가 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기업의 자본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금을 너에게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사라져버려. 세일러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여. 자, 이 주식을 사면 너희한테 매년 8%에서 10%씩 따박따박 고정 배당금을 줄게. 거기다 이 주식은 비트코인 가격이랑 같이 움직여. 얼마나 좋아. 이자도 받고 코인 대박도 노리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뭔지 알아? 네가 이 주식을 사는 순간 넌 마이클 세일러랑 한 배를 탄 주주가 된 거야. 자, 생각해보자고.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가라앉으려고 할 때 네가 선장한테 가서 내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너도 이 배의 주인인데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면 회사도 영원, 내 주식도 영원이야. 세일러는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라고 하면 끝이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책임 없는 쾌락의 본질이야. 세일러는 남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무한정 사들이면서 정작 본인의 파산 리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야금야금 다 떠넘겨버린 거지. 넌 고정배당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홀려 있는데 정작 네가 올라탄 배 아래에는 구명보트가 하나도 없어. 선장은 이미 자기 몫을 다 챙겨두고 개인용 헬기를 준비해뒀는데 말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10% 이자 주는 게 어디야? 비트코인은 결국 우상향할 텐데. 그래, 그 믿음이 바로 이 위험한 판을 유지하는 유일한 연료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도의 금융공학이니 연금술인이 떠들면서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투자한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 정작 옆집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다면 믿어지겠어?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디지털 금융이 뭐니 하면서 최첨단 기술에 취해 있을 때 정작 우리 뒤통수를 제대로 친 건 아주 구식이고 낡아빠진 진짜 금이었거든. 도대체 장롱 속 금반지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압살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부의 추월 차선은 어디에 있는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공개할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야. 바로 가보자. 사실 말이야,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거래소 앱을 켜서 빨간불, 파란불에 가슴 졸이고 있을 때 옆에서 우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짓던 승자가 있었어. 바로 우리 할머니의 낡은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야. 무슨 고리타분하게 금 이야기냐라고 하겠지. 하지만 잡아봐. 숫자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지난 5년간의 성적표를 까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며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처럼 굴었지만 실제 수익률은 158%였어. 반면에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무시했던 실물금은 무려 185%나 올랐지.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할머니의 금반지한테 수익률로 완패를 당한 거야. 통계가 이 정도면 우리가 믿었던 금융 상식을 통째로 의심해봐야 해. 비트코인이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마다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이랑 같이 고꾸라졌어. 반면에 금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지.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조차 최근에 비트코인보다 금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어. 얘네가 현재 금을 무려 140톤이나 갖고 있는데 자산 비중으로 따지면 이미 비트코인을 넘어섰지. 암호화폐 시장의 끝판왕들조차 결국 마지막에 믿을 건 실물 금뿐이다라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금은 너무 느리고 재미없잖아. 난 인생 역전할 한 방을 원한다고. 그래, 바로 그 한 방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를 눈멀게 만들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혁신 편향에 아주 취약해. 새롭고 화려한 기술이 나오면 그게 무조건 기존의 것을 대체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않아. 그들은 비트코인으로 축제를 즐기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묵직한 골드바를 챙기고 있었어. 우리가 혁명이라는 파티에서 취해 있을 때 설계자들은 이미 파티가 끝난 뒤에 숙취를 대비해 진짜 현물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 믿었던 그 비트코인이 사실은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에 수십조 원이 증발할 수도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금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니까 갑자기 2000개가 복사되거나 62조 원어치가 허공에서 나타날 일이 없지.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능해. 아니,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렸어. 2000원이 입금되어야 할 곳에 비트코인 2000개가 찍히는 순간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의 신뢰는 단번에 무너졌어. 62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우리 계좌의 안전을 비웃었는지,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누가 진짜 돈을 챙겼는지,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바로 가볼게. 자, 눈을 딱 떴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려. 계좌를 열어봤더니 비트코인 2,000개가 찍혀 있어.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2천억 원이야. 이게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 0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있어. 솔직히 말해보자. 너라면 이거 바로 안 팔 자신 있어? 어차피 전산 오르니까 금방 회수해 가겠지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매도 버튼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을걸? 사실 말이야, 이건 내 상상이 아니라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이벤트 당첨자들한테 2,000원을 주려다가 실수로 비트코인 2,000개를 쏴버린 거지. 695명한테 말이야. 우리가 흔히 믿는 금융 상식 중에 디지털 시스템은 인간보다 완벽하다는 말이 있지? 자, 봐봐. 이게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인지 숫자로 보여줄게. 이번 사고로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총 62만 개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62조 원이지. 62조 원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 있는 액수야. 단 한 명의 팻핑거, 팻핑걸, 즉 손가락 실수 하나로 대한민국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뻔한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거 팔아서 현금으로 뽑으면 장땡 아니야? 여기서 진짜 무서운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2018년 삼성증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주당 1,000원 배당하려다 실수로 1,000주를 준 사건. 그때 신나서 팔아치운 직원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줄줄이 선고받았어.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남의 돈인 걸 뻔히 알면서 처분하면 횡령이야. 심지도 빗썸은 사고 인지 후 40분 만에 계좌를 차단했어. 그 40분 동안 누군가는 1,700억 원어치를 시장에 던졌고 덕분에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20%나 폭락했지. 국제 시세는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사고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믿고 돈을 맡긴 거래소가 사실은 버튼 하나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코인을 수십조 원어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거든. 이건 신뢰의 문제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여파는 우리 모두의 계좌의 신뢰 하락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돌아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거래소는 99.7%를 회수했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누군가는 또 기가 막히게 돈을 벌었어. 가격이 폭락할 때 아래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던 그 거물들 말이야. 얘네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절대 내리지 않아. 아니, 내릴 수가 없거든. 도대체 그 거물들이 누군지, 그리고 30% 하락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들의 무서운 생존 전략이 뭔지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줄게. 이 호랑이의 정체를 모르면 넌 평생 그들의 발바닥만 쳐다보게 될 거야. 바로 가보자. 혹시 너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내리막길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탔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내리면 죽을 것 같고 계속 가자니 어디 부딪힐 것 같은 그 아찔한 기분 말이야. 지금 비트코인 거물들이 딱 그 상태거든. 이 한자어로 기호지세라고 해.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 내리는 순간 잡아먹힌다는 뜻이지. 사실 말이야,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화려한 수익 인증 뒤에는 이런 처절한 생존 게임이 숨어 있어. 자, 봐봐.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를 한번 들여다보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네 평가 이익이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8조 원이었어. 68조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지.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30% 넘게 빠지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2월 초 기준으로 얘네 평균 매수 단가가 7만 6천 달러거든? 그런데 지금 시세는 이미 그 밑으로 내려왔어. 평가 이익이 아니라 평가 손실로 돌아선 거야. 너 같으면 68조 원 벌었다가 다 까먹고 마이너스 찍혔는데 밤에 잠이 오겠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세일러는 오히려 더 많이 사겠다고 외치고 있어.
왜냐고? 여기서 멈추거나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가 만든 그 화려한 연금술의 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자기가 설계한 이 거대한 판을 유지하려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종교적인 믿음을 끝까지 팔아야만 해. 이게 바로 내가 말한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이야. 자기가 산 자산이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 때 더 큰 먹이를 던져서 호랑이를 달래는 격이지. 자, 그럼 이더리움 쪽은 다를까? 톱니 형님이 이끄는 비트마인도 상황은 똑같아. 얘네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이 429만 개인데 평단가가 3,800달러야. 지금 시세는 겨우 2,000달러 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 앉아서 11조 원을 날린 셈이지. 그런데도 얘네는 당당해. 왜 그럴까? 아까 내가 말한 우선주 전략 기억나? 얘네는 빚이 아니라 주식 발행으로 코인을 샀거든. 우리는 팔 압박이 없다. 손해는 주식 산 너희가 보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다라는 식이야. 정말 잔인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래도 저 거물들이 저렇게 버티니까 결국엔 다시 오르겠지? 그래, 그 희망이 바로 거물들이 노리는 핵심 포인트야. 너희가 그들의 탈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이 버티고 버텨야 거물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거든. 이걸 전문 용어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유동성이지 사실상 설거지야. 너는 존버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걸 익절 기회라고 읽고 있어.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떨어질 때 못 팔고 더 매달리게 돼. 하지만 자산시장의 잔인한 진실은 모두가 구원받는 파티는 없다는 거야. 누군가 벌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 끝까지 호랑이 등에 매달려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땅에 내려와 진짜 내 것을 챙길 것인가? 너의 선택은 뭐야? 투자는 결국 확률 싸움이야. 하지만 그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오직 공부와 의심뿐이지. 거물들이 만든 화려한 숫자에 현혹되지 마. 그들은 너의 수익보다 자기들의 생존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연금술의 실체가 내 투자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라. 진짜 부자는 파티가 한창일 때 조용히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어려운 금융 이야기도 쉽고 재미있게 앞으로도 민수가 계속 풀어줄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네 의견은 어때?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 내가 다 읽어볼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뼈 때리는 사실로 다시 만나자. 안녕.